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석 달 반 만에 2,600선은 넘긴 시장, 오늘은 다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일선 앞까지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호재는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치고 나가긴 힘든 구간으로 보입니다. 양 지수 지금 일제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약세로 2,607포인트, 코스닥 0.24% 하락합니다. 76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1,55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00억 원 넘는 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 역시도 1,65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물량을 빼내고 있습니다. 1,13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금액은 소폭이지만 33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1,254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지금 삼성전자 보합 제외하고 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까지 2위부터 5위권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넘게 하락합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데 현재 거래가 20만 8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약세입니다. 1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1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7% 약세로 35만 1,500원, 현대차도 약보합권입니다. 19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17만 9,6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하는 가운데 기아도 0.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만 4,200원. 네이버가 0.68% 하락합니다. 2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KB금융 오늘 1.4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 알테오젠 1.76% 반락합니다. 거래가는 39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38% 약세로 12만 8,800원이고요. HLB는 0.35% 소폭 올라갑니다. 8만 5,700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만 1,600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대 반등세 시현합니다. 현재 40만 6,5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중에 지금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조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가 2.3% 하락하면서 11만 4,300원, 삼천당 제약도 2.3%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17만 6,900원으로 집계됩니다. 클래시스 전 거래일에 10% 이상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2.6%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5만 5,300원이고요. 더불어서 휴젤도 2%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1,500원. 이런 가운데 리노공업은 보합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쪽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나선 만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6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풍산이 3.37% 강세로 6만 1,400원. 현대 로템도 7.28%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8만 9,900원입니다. 원전주도 올라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이어서 K원전에도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에너지 3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6.74% 강세로 거래가는 3만 100원. 우리기술도 6% 가까이 올라갑니다. 2,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진까지도 4% 가까운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7,870원으로 집계됩니다. 환율 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보합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9시 27분 기준으로는 1,442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도 1,443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0.1%, 코스닥 0.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61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이 자리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장중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염정 IM증권 도곡 WM센터 영업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스피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12월 말일자를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약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5% 이내로 한 12, 3% 정도 지수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저점 매수에 대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도 좀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네.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수급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 여의치는 못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2월 달에도 매도대, 순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고요. 네. 뭐 개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난 하반기부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투자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지수를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세 그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네. 2600선, 2610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길게 보면 1분기 안에 뭐 2700선이라든지 좀 의미 있는 지수대를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추가적인 부분이 동반돼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껏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의 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도 강세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1, 2월인데요. 여기에서는 중대형 섹터에 좀 강세가 큰 영향을 미쳤죠. 뭐 조선주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섹터라든지 뭐 전력기기 등 우리가 뭐 전기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IT 자동차를 제외하고서도 중대형 섹터의 강세로 지금까지 2600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2700선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전제 조건은 최근에는 기관들이 좀 계속해서 네. 특히 연기금이 계속해서 네. 주식을 매수하는 흐름이었지만 더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투자금이 돌아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쪽에서는 우리 시장 정말 뭐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은 2월 들어서 특히나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한 1조 정도 규모 가까이 한 8천억 정도의 규모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뭐 이렇다 할 방향성을 좀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올 초 대비해서 연말 대비해서 우리 시장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좀 개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로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게 20조 미만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1거래 대금이 그 부분은 코인 시장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인 거래 대금은 약간 21조에서 22조 정도까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순환매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세 변수는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악재로 되게 많이 반영될 걸 걱정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그럴 건가? 그러니까 하지만 둔감한 네. 것 같아요, 이제 관세 이슈. 네, 아직까지 둔감하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관세의 어떤 타격을 가장 좀 직접적으로 받는 쪽이 뭐 반도체 쪽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자동차 섹터, 여전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완성차 업계들 자동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우리 연말 대비해서는 지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구간인데요. 자동차 섹터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관세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겠고 그에 대한 부분이 관세가 부과되는 쪽은 약세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게 조선이라든지 방산 섹터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반대 수혜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로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부분 관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죠. 자동차가 있고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온다면 특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품목 1위 인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이미 뭐 주가에는 선 반영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회복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회복이 힘들었었던 이유와 비슷하게 현대차, 기아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에서 일정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이 또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섹터도 있고요. 방산 섹터도 있고 이 조선과 방산을 다 갖고 있는 게 한화 그룹주. 요즘에 농담 삼아서 한화그룹이 한화 이글스 빼고 다 뜨겁다라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 어린 이런 말이 돌 정도로 한화그룹주들이 연일 강세예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지배구조 개선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로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가 하나그룹주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최근엔 조선주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하나오션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오션과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동반 인수한 하나시스템 상한가를 보여줬었고 그 외에도 이제 한화라는 종목명이 들어간 종목들은 일제히 다 오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룹주 내에서 지금 최근에는 한화그룹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죠. 결국은 방산이든 조선이든 미국향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지금 수혜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서는 지난 CES 때 최태원 SK 회장이 그 SKC에서 그 만든 유리기판을 또 들어보면서 일종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국내로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 사업을 뛰어든다 이런 보도도 있으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 상황 속에서 최근 반도체 소부장 종목 쪽에서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로 반도체 말씀하신 유리기판이라든지 CXL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도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 SKC를 비롯해서 SK그룹주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에 대한 뭐 반응은 좀 미미합니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SKC 그리고 필옵틱스라든지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최근에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소부장 종목 내에서의 순환매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인 차원에서 보면 연초에 강한 반등을 보였고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올해 물려 있다가 좀 손실을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각각의 위치나 포지션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올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낙폭과대 쪽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대한 상황이 많이 좀 호전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좌
개인별로도 좀 다른 지금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내에서의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된 종목들이 어떤 섹터이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상당히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좀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2, 3년 전 종목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계좌의 변화가 크게 없으실 것이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움직였었던 뭐 로봇 섹터라든지 그리고 조선 섹터 그리고 반상 섹터에 대한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그리고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 조정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장에서의 좀 핫한 테마, 뜨거운 테마를 본다면 로봇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연초에 뜨거웠다가 잠시 쉬어가다가 지금 다시 또 불을 붙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새로운 또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런 불씨들이 국내로 옮아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순환매인 거죠. 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정도부터 연말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를 시작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쉬어갔다라고 하기에는 로봇 섹터는 여전히 강합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의 종목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로봇 섹터 전체적인 섹터의 지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듯이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다른 그룹주들의 앞으로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SK그룹주에 편입되어 있는 SK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네. 그리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출시를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로봇주들은 여전히 선호도와 함께 상승세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을 비유하자면 달리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는 게 맞겠냐. 근데 로봇주들이 다 미래와 꿈을 먹고 사는 여전한 섹터이기 때문에 뭔가 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돌아가는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 흐름이 네. 로봇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건 맞아 보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올라타는 것도 고민이지만 뭐에 올라타야 되지 고르는 것도 잘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말이죠. 시장에서 이미 많은 종목들이 지금 뭐 로봇 내에서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들도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사실 로봇 섹터에서 종목 고르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키워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업 관련된 대기업향 종목들, 대기업향 로봇 기업들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을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는 거기에서 약간의 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어떤 외형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소문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자세히 자료도 좀 보고 네.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정 IM증권 도곡 WM센터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은 그동안 민주당에선 금기시됐던 사안이죠.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진정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번엔 여야가 상속세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20여 년 만에 개편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자, 뜨거운 감자가 된 상속세 개편 쟁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희 교수 나오셨고요.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또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띄우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난해 당정이 세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을 때 이때만 해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이 겉으로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가 있었죠. 자,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역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먼저 꺼내 들었거든요. 이게 또 정치권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일단 개편안을 보면 최고 세율은 그대로 둔다. 대신 이제 공제폭을 확대하는데 개인 공제라든지 기본 공제폭을 확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상속세라든지 이렇게 단편적인 세금 하나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특히 이제 정책 정당이라고 스스로 표명하면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인하시켰을 때 우리 좀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세수 지금 부족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거. 또 더 큰 틀에서 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옛날부터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으니 그러니까 부담들이 늘어나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바꾸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또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복지 지출, 특히 이제 우리가 의무 지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재정 지출을 향후에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세수 부족 문제도 있고 향후에도 재정 지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큰 틀 안에서 상속세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아무런 이야기 없이 상속세 하나 빼가지고 지금 물가 상승률 높고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못 살고 나가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 2023년 집값 제일 많이 올랐을 때죠. 그때 보면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전체 대상의 한 4.5%밖에 안 돼요. 4.5%를 가지고서 서민이라고 말을 하거나 중산층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을 한다면 그건 넌센스라고 다들 이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상속세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상속세도 문제지만 네. 그 국힘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가업 지금 승계 가업 말씀. 승계 문제 네. 그거는 사실 가업 상속 공제를 윤석열 정부 1, 2년 차에 계속해서 굉장히 확대를 했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가업 상속이 안 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 아는 분은 다 알지만은 2세들이 별로 물려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조업 특기 같은 경우에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사실 우선적인 문제고, 그리고 또 꼭 왜 애들이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경영이라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세습이 안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적인 걸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런 와중에서 꼭 물려줘야 된다는 식의 그게 당연하다는 식의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많은 사실 연구들이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 큰 기업들이 계속해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그럴 때 그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혁신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혁신 슈페터적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조건 그런 걸 보면은 기득권 기업들이 너무 강하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런 상속 세습을 통해서 기업들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마치 최고선 내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제학 실증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도전 기업이 들어오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논의나 이런 설명 없이 마치 그게 최고선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상속세 세율 앞으로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세율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국가 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세율 말고 공제제도라든지 또 증여할 때 여러 가지 편법적인 증여도 가능한 것들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비교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면서 정책 정당이다라는 말씀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태하 교수님.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그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 주장하던 거하고 이제 모처럼 견해가 일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이 민주당의 당론이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그 온라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상속세 쪽만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그 상속 공제가 상속세의 그 과세 표준과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또 그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인데 네. 특히 일괄 공제는 지난 1997년도에 이게 제도가 세팅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28년간 그대로 이제 있어서 반면에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상승 또 GDP 증가는 엄청나게 이제 2배, 4배로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네. 이 공제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세금이 이제 부담이 과중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서울 시내 집값이 한 평균 1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5억씩 해서 10억이 넘으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서민이나 이 중산층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했고 그래서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난 연말에 세법 개정을 할 때 네. 정부에서는 세율 인하와 이제 그 자녀 공제 확대로 이제 그 안을 만들었는데 그 토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일괄 공제 8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이런 안이 논의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정치권이 좀 격변하게 돌아가면서 이 논의가 이제 원위치로 원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개정은 안 됐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물론 이 상속세 부담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러한 그 상속세 부담을 안 하는 계층 또 하는 계층 초고속 계층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편안하게 좀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치권의 그 역할이라고 본다면은 그러한 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안이 나온 거고 이제 사실 여야 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건 박시동 평론가님까지 다 의견 듣고 그 다음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한 4.5% 내외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동안 사실 물가 상승률도 컸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올해 기준으로 아마 이제 다시 이 변경된 부동산 가격을 넣다 보면은 네. 뭐 조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약 한 39.9% 많으면은 40% 정도의 이제 상속세 대상 구간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사실은 이제 증가되는 범위로 이제 포섭이 된단 말이에요. 상속 대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들도 한 60에서 70%는 내가 상속세 부담을 얼마나 내게 되나라고 관심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부자들만의 이슈여서 이제는 나도 해당이 되는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할 수 있는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 뭐 탄핵이든 등등에서 이제 정치 프로세스를 고려하다 보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어차피 관심을 갖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공약이 나온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97년에 개편되고 나서 지금까지 개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미시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좀 반영한 정도의 수정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뭐 기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은 과세 관련해서 선준한 어떤 세트로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미시적으로나마 1포인트 정도의 개편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정도의 개편 정도는 사실 네. 지금쯤 한번 다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논의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게 저희가 상속세 외에 이제 다른 세법까지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자면 오늘 시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97년에 한번 그 공제 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20년 가까이 그대로란 말이죠. 그 사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산의 규모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소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 같은 것들이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제 주택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부자라는 감세보다는 좀 대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 적용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 상속세 그 일괄 공제라든지 배우자 공제 5억 5억 이렇게 들어온 게 79년이 엄청나게 큰 숫자였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까지만 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대상의 1%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 네. 20년 동안 거의 사실 뭐 너무 높게 공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 외에는 상속세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득도 올라가고 특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한 4.5%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앞에 우리 박시동 평론가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이제 대상자가 아니고 아파트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상속세 10억 예를 들어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 빼고 해서 상속세 넘는 게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 아파트를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렇게 갖고 있는 분이 아무런 부채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꼭 그 아파트가 10몇억짜리 있다고 해서 상속세 내는 경우 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속세 이야기할 때 이게
다른 세제, 소득세하고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증여, 사전 증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부자들은 굉장히 회피하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가업 공제 이런 것들 해주다 보니까 개인 회사들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물려주는 식으로 돈을 거의 다 안 내요 지금. 그런 루폴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루폴을 지금 더 넓혀주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가업 상속 제도를 이제 느슨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불평등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한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이 심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자산 불평등이 심한 거죠.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 불평등이 심해져요.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그런 금융자산이나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세습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제도에서 정말 혜택을 보거나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네.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니까 당신도 해당된다는 식으로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자료들 보시면 2022년에 보면은 상속세 과세 비중에서 30억 초과하신 분들이 전체 상속세에서 90%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별로 보면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42.9%. 이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내는 세액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속세가 우리 지금 경제에 수많은 현안이 있고 정말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지금 들고 나와서 이야기할 때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한국 경제에 필요한 문제 좀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런 걸 어젠다를 만들고 정치 이슈를 만들어서 선거를 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접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분히 뭐 정치적 셈법이 여기에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4.5%에 해당해요. 네. 그리고 이걸 맞춰준다고 해서 세수가 그러면 뭐 엄청 많이 깎이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상속세로 거둬들여온 세원이 한 12조 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괄 공제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뭐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조, 3조 빠질 수는 있어요. 큰 돈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세수에 비해서 큰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지금 돼야 되는가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상속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세대 간에 있어서 부의 세습이라든지 불평등이 심화되는 걸 완화시키고 그 자원을 가지고서 어려운 분들이 출발선상에 다른 분들이 더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원을 쓰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고 그래서 상속세라는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근데 뭐 지금 올해 대해서 정말 좀 공제 부분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우자 공제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해요. 배우자 공제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낸다? 아니 상속세 내면은 집 팔아서 내는 거예요.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현금을 내는 겁니다. 그 집을 애들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거죠. 세율이 어떻게 일괄 공제 수준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그분 명의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상속세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제 확대가 아니고 오히려 상속세를 유예시켜줘서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까지 그분 상속세를 유예시켜줘서 그 주택에서 계속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안적인 접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의 상속세 개편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 기본 공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신 것 같고 평론가님 먼저 좀 들을까요? 일단은 지금 배우자 공제가 민주당 안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안을 보면 8억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나왔나 한번 따져봤더니 97년도 당시 기준과 현재의 상황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단순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계산해 보면 8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의로 해석해 보자면 추가적으로 상속세 관련해서 어떤 감세 효과를 더 주려고 또는 그 상속 부담을 굳이 완화시켜 주려고 계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난 것 정도로만 미시적으로 바꾼다라는 측면에서 8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는 차원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한 거. 네, 그래서 8억의 이유는 이렇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제 배우자 공제는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 이제 저는 이제 근거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 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등등등에서도 배우자 상속 문제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배우자들이 이혼을 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이 되면은요 세금을 안 냅니다. 공동재산이라는 원칙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중에 일방이 사망을 하면은 갑자기 이건 공동재산 개념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도 우리 법 정신이 둘 중에 하나는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이중과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너무나 과대하게 예를 들면 민주당 안이 상속세 전반을 뒤흔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미시적인 원포인트 개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큰 개편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포 마케팅도 틀린 얘기인 것 같고 거꾸로 이게 대단한 우클릭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양측 다 이걸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우리가 약간 과대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한 약간 가지만 보고 말씀을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일단 윤태희 교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제 아주 큰 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상속세의 개편과 함께 이제 소득 재분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속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상속세가 좀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그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이제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 부담은 총 세수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상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높아요. 다만 이제 그 소득세 부담률은 좀 낮은데 네. 그래서 그런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이고 여하튼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명목세율을 포함해서 특히 그 지금 말씀한 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오래전에 이게 세팅된 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25년 동안 한 2배 올랐고 2배로 그리고 주택 가격도 2배 올랐다고 돼 있고 GDP는 한 4배가 증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과세 인원이 굉장히 많이 최근 급격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한 1,400명이었다가 지금 2024년도에는 19,000명, 2만 명에 이제 육박해서 1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물론 지금 그 대기업의 오너들, 대기업의 이제 그 회장이 자꾸 하셔가지고 상속세 내는 거 이런 거 빼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세금이 90% 이상을 차지해요, 사실은. 근데 일반 서민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도 개별 그 국민들로 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점점 이제 종전에는 초부자들한테나 그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점점 중산층들도 자기의 세금이 된 것이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 50% 내는 것이 뭐 당연하지만은 이 상속세는 소득세를 내고 난 자산이 이제 축적이 된 건데 대개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열심히 이제 월급 생활자의 경우 보면은 보통의 월급 생활자 보면은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고 죽을 때 되면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집과 금융 자산이 있는 게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네.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그게 그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인 거냐 그게 그런 문제는 그럼 방치하고 다른 얘기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는 있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해가지고 공제를 높이는 거는 매우 타당하고 네. 또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이 통합 상속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이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따라서 앞으로 이런 그 공제 제도를 앞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매년 또는 뭐 매년이 아니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러한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공제를 올리는 이런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님. 그 물가 상승률 반영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상속세만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지금 근로소득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러면은 공제액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올렸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세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상속세만 가지고서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이나 세수라는 것이 우리가 얼만큼 필요한가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물론 물가 상승이 있고 GDP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세금이 더 거치는 거 그렇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복지, 의무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새로운 세율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막 써서 깎아주자 그러고 세금은 절대로 안 올리겠다고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라든지 국가 부채가 어쩐다든지 이런 이야기한다는 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 상속세가 무슨 세금 다 낸 거를 또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로소득이에요. 피상속인이 그냥 자기한테 자기가 노력을 하거나 일을 해서 얻는 그런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불로소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으로 매기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상속인의 자산이익에 대한 세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익이 없죠. 그런데 집을 예를 들어서 상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산이득이 굉장히 많은데 집을 팔고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은 집을 팔 때 피상속인이 먼저 팔아서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자산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집을 그대로 상속을 해버리면 자산이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속세라고 하는 개념에는 피상속인이 자산이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 부분하고 상속인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세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율이 지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근로소득 세율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유산취득세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소득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 나라들은 경제발전 기간이 길어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 경제 성장이 큰 이득을 봐서 자산 이득을 굉장히 많이 남긴 그런 세대들이 이제 상속하기 시작할 텐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큰 자산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취득세 가지고서 하는 것도 사실 소득세도 높고 세율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크센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경제 발전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는 어떻게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방식의 논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네. 사실은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로 이게 상속세가 공포 마케팅을 할 정도로 또는 이제 상속세 폭탄, 징벌적 상속세 이 정도냐 우리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면밀하게 보면은 1억에서 5억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실효 세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억에서 10억 구간도 8%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이 정도니까 원 상속 재산으로 하면은 뭐 한 20억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7, 8% 세금 내는 거니까 뭐 2억 채 안 된다. 이 정도로 봐야 되니까 과도한 부담이다, 상속세 폭탄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 또 있는 것도 한편 사실인데요.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의 법감정인데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먼 얘기처럼 생각했던 거였는데 자산 가격 폭등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4, 5% 정도가 해당이 되던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30%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상속세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측면도 또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아주 부자들만 세금을 내던 세금이어서 이제는 보통의 중산층이면은 세금 범위 안으로 포섭되는 측면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맞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는 아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뭐냐 사실은 그냥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중산층 일부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를 막아주는 원포인트 개편 정도가 아닌가라고 사실은 의미를 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대단히 우클릭을 한 것처럼 또 포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보수 일각에서는 진심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중간 포지션을 놓고 양측이 좀 과다하게 공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럼 정부 여당이 사실은 키를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진심은 뭐냐면 여기는 사실 중간층에 대한 이 일괄공제가 뭐 8억이냐 10억이냐는 제가 볼 때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부자 구간 있지 않습니까? 30억 이상의 소위 말하는 재벌 또 어마어마한 중견기업들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극상위층 이쪽에서의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 감면이 이분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정부 여당에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약간 포섭 범위가 늘어난 중산층에 관한 논의가 겉포장지이고 속으로 보면은 사실은 재벌 민원 들어주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세제를 꼭 뭐 이제 상속세만 오늘 이제 상속세를 다루니까 그렇고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세제 전체를 같이 놓고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 그 공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오랫동안 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납세 인원이 많아지고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따라서 이런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게 꼭 뭐 상속세에서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거를 좀 합리화하는 그런 제도들을 각 그 세법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의 그 논의를 보면은 소득세도 역시 그 과표 구간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과표 구간을 올리는 그런 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연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다면은 좀 합리적인 또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안 일으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도 뭐 이 상속세가 꼭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 기준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우리는 그럼 이런 피상속인 기준으로 재산 파악을 해서 소득세 계산, 상속 계산을 했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과세 인프라가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세원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 포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세 안 된 소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그거를 일종의 정산하는 그런 그 의미도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 말면 논의하겠지만은 유산 취득세 즉 그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그 무상으로 불을 받는 거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과세를 하는 것은 뭐 굉장히 타당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참고로 이제 이런 상속세가 완화됐고 유럽의 나라나 뭐 캐나다 또는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이제 상속세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이런 대재산가들의 그 국경을 넘는 거주 이전이 활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속세가 높으면 거기 안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도 유럽에서 세금이 낮은 게 그 스위스이기 때문에 글로 이전을 해가는 거예요. 대기업의 그 네. 회장들이. 그래서 상속세를 이제 폐지를 하고 말씀한 그 자산 그 자본이득세로 이제 갔는데 물론 이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자산 투자가 되면은 캐피탈 게인이 이제 자본이득이 생기죠. 네. 그런 부분은 과세를 이제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유럽은 이미 이제 또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갔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갈 것이냐는 건 더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의를 좀 진전을 시켜보죠.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0%를 그대로 현행 유지하자라는 쪽이었고 이전에 당정 안으로 나왔던 세제 개편안에 보면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도 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이런 안들을 당정안으로 당시에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최고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안에서 보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당연히 안 건드려야 되고 안 건드리는 게 맞다? 네.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초과하는 최고 세율 구간에 분들이 상속세 90%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정말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세율을 이 30억 초과 부분을 없애가지고 10억 초과 하나로 지금 줄여준다는 거는 엄청난 부자 감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 상속세 세원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없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취득세 저는 가는 거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전제는 뭐냐면은 그런 경우에 캐나다가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를 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본이득 피상속인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도 매기고 그리고 유산취득세를 매겨요. 그렇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산취득세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자본이득세 빼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그 부자들 상속세를 없애주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유익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집값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공제 늘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 안 팔려고 하겠죠. 집 팔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이득세를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집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물려주게 되면은 그 공제액이 늘어나서 세금을 안 내요.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애한테 물려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배우자나 애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른바 강남의 집들, 그런 집들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와요. 왜? 지금 팔면은 세금 내는데 죽을 때 물려주면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데 그런 유인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세제라는 것들이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뭐 물가 상승률이 얼마니까 어쩌고 이런 식의 단순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공당에 정책을 한다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좀 더 정말 정교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조업 위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들도 안 하고 정치권들이 한다는 말이 국민의힘은 이해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부자 감세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은 우클릭 내지는 중도 확장이라고 해서 덩달아서 올라타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 발등을 찍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민주당이 쇠퇴하고 트럼프라는 과격한 우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과거의 민주당들이 계속해서 중도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클릭하면서 공화당 같아지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본류들이 함께 무너지는 그 사회의 많은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정치권이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과격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민주당의 행보는 바로 네. 그 과거 미국의 민주당이 싹이 발등을 짚고 지지 기반을 잃어버렸고 눈앞에 몇 퍼센트 득표율 거기에만 매몰돼서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정말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세율 조정에 관해서는 박시성 평론가님은 네, 저도 반대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교수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거는 저는 확실한 부자 감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때에 과연 이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지금 작년, 재작년 합쳐가지고 현재 87조의 세수 결손이 났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뭐 진짜 저 푼돈이 아까울 정도로 사실 세수 관련해서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상속 관련해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속세 90%가 발생하는 구간이 초부자들 저게 이렇게 말하면 슈퍼리치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상속세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 국가 재정에다가는 굉장히 큰 쉽게 말하면 이제 직격탄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논의의 타이밍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일단 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국가 재정 등등등 뭐 다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사회적인 형평, 불평등을 교정하는 측면도 한편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봤을 때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과연 큰가?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큰가? 또는 자산의 이제 계급화에 따라서 사회 구조의 고착화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이 큰가? 이렇게 봤을 때 네. 점점 후자 쪽으로 사실은 고착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서 많은 부분 인식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기업 관련해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만약에 건드린다면요. 정말 많이 건드려야 될 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논의로 또 넘어갈게요. 지금 또 하나의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확대 부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거는 이제 가업을 물려받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세금의 공제를 해주는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는데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윤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작년에 세법 개정에서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매출의 5천억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했고 네. 또 특구로 지정된 이런 경우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 주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를 쓰려고 했는데 역시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그 소위 이 강소기업을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된 제도인데 네. 이런 제도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하는 제도예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상속세를 완전히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유예를 이제 해주고 또 그 일정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은 또 상속세를 추징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점점 확대가 되어 왔죠. 확대가 되어 왔는데. 기업들에서는 왜 이런 그 가업 상속 공제를 많이 이용 안 하냐 하면은 과거에 이 제도가 너무 좀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간이 막 10년씩 돼야 되고 이런 그리고 사업을 옛날에 아버지 부모 세대가 하던 사업만 그대로 해야 되느냐 다른 사업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네. 그러한 다른 사업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도 이제 좀 막았었고 그러다가 이런 게 이제 점점 느슨하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택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는 그 젊은 그 2세들은 또 부친의 또는 모친의 가업을 받아가지고 계속 경영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선택이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네.
정말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경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결국 이러한 그 강소 기업들이 많이 그 생기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로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잘만 운영하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세금을 완전히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이 된 재산을 나중에 팔 때는 또 이 피상속인 단계에서 산 거가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팔면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전히 안 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계속해서 상속 받아서 유지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고용 부분도 일정 부분 고용을 계속 특정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이런 의무들 이행했을 때 공제를 받는 그렇죠. 이 조건부 공제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은 요즘에 이제 고용을 종전에는 매년 상시 고용 인원을 갖다가 80% 또 총 토탈 5년간 100% 이렇게 채웠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굉장히 그 경영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좀 완화를 해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 유지를 하면 되게 이제 돼 있고 또 자산을 상속받은 자산을 일정 포션 이상 판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은 상속세를 다시 이제 추징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거죠. 박시동 평론가님. 네, 이게 사실은 제도의 본 뜻은 좋은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 제도가 어떻게 되었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아까 저희가 뭐 배우자 공제나 이런 것들은 97년 이래로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업 공제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서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많은 부분 오히려 완화되어 왔어요. 예를 네. 들면요. 97년에 처음 이 제도가 들어올 때는 공제 한도가 1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0배가 늘었습니다. 600억이에요. 대상도 5천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업들은 마음 먹으면 가업을 상속할 수 있게 제도는 사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조업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안 좋아졌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2세들이나 3세들이 왜 이걸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네. 게 기업 관련해서 가업 상속이 안 되도록 제도가 빡빡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를 탓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거는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고요.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들 또는 2세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고 가업 상속 제도 자체가 이 좋은 기업들, 강소 기업들을 물려내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완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은 여야 합의나 당정 협의도 없이 사실은 뭐 총선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으로 옮기면 5년 정도만 본사를 옮겨도 거의 상속세를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네. 해가지고요. 사실은 맘만 먹으면요. 본사 5년 정도만 지방으로 옮겼다가 다시 올리면은요. 상속세 안 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가업 관련해서는 현재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는 충분히 이 강소기업을 물리는 데 있어서 대를 물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다. 이거를 근데 계속 상속의 기업 활동의 방해물로 잡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계속 가업 상속 제도를 물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요. 네. 저는 진위가 딴 데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이걸 대기업 수준으로 넓히려고 하는 재벌들의 민원 사항이 여기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 교수님. 네, 일단 그 가업 상속 제도가 왜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독일이나 뭐 일본 이런 데서 시작했을 때 거기 보면 이제 이른바 중소기업들 이렇게 오랫동안에 가업처럼 내려가는 중소기업이 있죠. 일본 같으면 뭐 무슨 케이크 만드는 집 뭐 몇 대째 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 우리도 옛날에 한약방 보면은 약방 감초 이런 말 하듯이 비법이 있어요. 예, 그런 비법들을 종업원들한테도 안 알려주죠. 지금도 식당들 보면은 비법들은 안 알려줘요. 식구들만 몇 명만 알고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갑자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비즈니스가 넘어가게 되면은 끊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업 그 상속 공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의 사업들, 특정한 사업들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해 주는 게 사회적 이익이 보호해 주는 데서 오는 그런 불공평함과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도입했을 때도 공제액 1억이고 조건도 강하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특히 들어와서부터 모든 조건들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조건들도 완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말 그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가족들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업종도 바꿀 수 있게 해버렸다라든지 의미가 사실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주식 같은 것들을 2세들한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방편으로 실제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편법적인 부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지금 만들어준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사실 별로 작동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작동 안 되는 게 마치 제도가 타이트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더 이거를 더 느슨하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의 세습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자꾸 대상도 넓히고 그다음에 액수도 넓히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재벌들 아까 말씀하신 세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그 통로를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할 수 있을 그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들 간에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업종 몇 개 없어요. 정말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업종에서 자식들에게 무리한 유인을 줘서 물려줘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거를 세금을 내고 애한테 못 물려준다? 그럼 팔면 돼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물려받아서 더 정말 제일 잘할 자신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마치 가업을 물려주고 기업이 연속성을 가진 게 절대 성같이 이야기하는 건 매우 잘못된 가정 그리고 네.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라든지 아니면 자본 이득세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과세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자본 이득세나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네. 자본이득세는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네. 유산취득세는 사실은 작년에 정부에서 거의 이제 연기응역도 발주해서 스터디를 끝냈고 거의 이제 법안이 입안 단계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이제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에 대한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야당하고 잘 합의만 되면은 유산취득과세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과세 방식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 부담이 크죠. 네. 또 반면에 그 유산취득과세 방식은 이거 불로소득의 일종이니까 상속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인데 유산세 방식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은 첫째는 그 이제 이 상속 공제 중에 다른 공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로자나 미성년자나 상속인이 그런 사람 또는 네. 장애인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공제도 해주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피상속인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이걸 먼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네. 이 공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유산 취득과세로 하면은 장애인이 이제 유산을 취득을 하면은 거기서 자기가 이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게 얼라인이 될 수가 있고 최대 이제 유산세 문제점은 지금 이제 사전 증여를 우리가 이제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상속인한테는 미리 증여를 하면 10년이 내 거는 다 이제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거를 그 상속 개시일에 합산해가지고 상속재산으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인한테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상속인 이외의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병인이 간병을 잘해줘가지고 재산을 좀 줬다든지 또는 뭐 평소에 고마운 사람한테 죽기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든지 이런 그 선의의 그 재산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이 증여를 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약회사 회장님의 경우에 이게 이제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바처럼 엄청난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을 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유산 취득과세가 이제 타당하고 따라서 이제 그 OECD 38개국 가 중에서 한 28개국이 이제 하는데 14나라는 유산 취득과세고 4나라만 유산세예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인데. 네. 근데 이런 유산세 방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가령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을 보면은 그 아까 우리 박사께서 말씀했지만은 이제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은 수평적인 부의 이전이니까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닌 거고 또 재산을 갈라갖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통합세액공제로 1,360만 달러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한 188억 정도 되고 또 다른 배우자까지 치면 2배가 돼가지고 한 400억 가까이에 대해서는 세금 낼 일이 없어요. 유산세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제가 이제 크기 때문에 유산세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유산 취득세가 이제 타당하고 올해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의 진정성 싸움을 끝까지 벌이게 되면 논의의 진전이 또 어렵습니다. 진정성은 행동으로 검증받으면 되는 것이고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용어만 듣고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